거실에 깔린 아주 두껍고 묵직한 카펫 위에서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무거운 짐 상자를 막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무거운 상자요? 상자를 앞으로 막 강하게 밀 때 그 밑에 깔린 카펫은 바닥을 따라 자를 댄 듯이 똑바른 직선으로 예쁘게 밀려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카펫이 우그러지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상자 앞부분의 카펫이 아래쪽으로 둥글고 묵직하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바닥을 파고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아주 정확한 묘사돼요. 이 아주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우그러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집안공학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흔한 설계 오류를 설명하는 완벽한 힌트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쿨롱의 토합 이론이 왜 특정 상황에서 완전히 붕괴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인 대수나선 파괴면이 어떻게 공학적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비유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현상은 흙이 무너지면서 옹벽을 미는 게 아니고요. 아, 흙이 미는 게 아니라 반대 상황인가요? 그렇죠. 반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옹벽이 흙 쪽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이른바 수동토합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수동토합이요? 네, 옹벽이 흙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낼 때 콘크리트 벽체랑 흙 사이에는 아주 끈적하고 거친 마찰력이 작용하거든요. 벽체 마찰각이라고 부르는 그거군요. 델타 기호를 쓰는. 맞습니다. 델타입니다. 이 마찰력 때문에 흙은 수평으로만 얌전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옹벽 표면에 끌려서 아래로 막 짓눌리며 내려가는 성질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카펫이 아래로 둥글게 우그러지듯이 흙도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그리며 파괴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안공학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 쿨롱의 고존 이론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쿨롱 이론은 파괴면을 무조건 직선으로 가정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쿨롱의 토합이론은 정말 훌륭하고 직관적인 역학 모델이긴 한데요. 흙의 파괴면을 예외 없이 직선으로 단순화해버린다는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곡선을 직선으로 펴버린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흙은 벽체 마찰 때문에 아래로 깊숙이 파고드는 볼록한 곡선 형태로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쿨롱의 방식은 이 곡선의 궤적을 무시하고 시작점하고 끝점을 그냥 자를 대고 똑바른 직선으로 쭉 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머릿속으로 그 모양을 그려보니까 그 가정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위험할까요? 기하학적으로 그 볼록하게 파인 곡선보다 바깥쪽으로 똑바른 대각선 직선을 쫙 그어버리면 그 가상의 직선하고 옹벽 사이에 갇혀있는 흙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네, 쐐기 형태의 흙이죠. 옹벽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위로 밀려 올라와야 하는 이 흙의 쐐기 부피가 원래의 얇은 곡선 형태일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직선으로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우리는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흙 중량까지 저항력 계산에 다 포함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흙을 계산에 넣는다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저항하는 흙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계산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옹벽 앞을 꽉 버티고 있는 흙이 이렇게나 많고 무거우니까 옹벽이 밀고 들어오는 힘을 거뜬히 방어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완전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착각이죠. 이게 바로 공학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비안전칙 설계로 이어지는 거네요. 실제로는 저항해줄 흙이 그만큼 없어서 옹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텐데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진 방어막이 실제보다 훨씬 두껍고 강력하다고 맹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토합이 심각하게 과대평가되는 거고요. 도면상으로는 안전하다고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변이 앞에서도 옹벽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론의 편리한 단순화 하나가 대참사로 직결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쿨롱의 직선 이론이 도대체 어느 지점부터 걷잡을 수 없이 고장이 나는 건지,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대수나선 파괴면 해석과는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파고들어보죠. 네, 이 두 이론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아까 언급하신 벽체 마찰각 델타의 크기입니다. 델타가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델타가 아주 작을 때는 쿨롱의 직선 가정도 어느 정도 실제 집안의 거동이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작을 때는 그래도 쓸만하네요. 하지만 델타가 흙이 가진 내부 마찰각 파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순간, 즉 델타가 파이 나누기 3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쿨롱 이론은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폭주를 한다고요? 오차가 그냥 조금씩 커지는 수준이 아닌가 보죠.
네, 오차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벽체와의 마찰력이 강해질수록 흙은 옹벽에 강하게 이끌려서 더 깊고 둥글게 파고들며 꺾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우그러지니까요. 그런데 쿨롱식은 그 물리적 현실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파괴면을 뻣뻣한 직선으로 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항하는 흙의 부피를 말도 안 되게 크게 뻥튀겨 버리는 거죠. 아, 반면에 대순화선 해석법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네, 다릅니다. 이 대순화선 해석은 델타가 아무리 커져도 흙이 실제로 꺾이고 무너지는 곡선의 궤적을 아주 유연하고 정밀하게 따라갑니다. 복합 파괴면을 그리는 거군요. 맞아요. 곡선의 직선이 결합된 형태를 모사하죠. 그래서 언제나 실제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안전측 토합값을 산출해냅니다. 델타가 파이의 3분의 1을 넘는 순간 쿨롱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고장난 나침반이 되는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실무 딜레마가 떠오르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쿨롱 이론은 어쨌든 대수 방정식이잖아요. 복잡하긴 해도 공식 하나에 숫자 몇 개만 딱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뚝딱 답이 나오니까 설계하는 현장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아, 편의성 말이죠. 네. 반면에 대순화선은 막 도식적인 그래프 해석을 그려가며 풀거나 무거운 컴퓨터 수치 해석 프로그램까지 돌려야 한다고 들었어요. 계산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쿨롱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실무자의 고충을 아주 정확히 대변해 주셨습니다. 사실 쿨롱식이 주는 그 편의성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과거 수십 년간 수많은 설계 오류가 누적되기도 했어요. 아, 실제로도 그랬군요. 하지만 공학의 최우선 존재 이유는 계산을 빨리 끝내고 퇴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조물과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죠. 우리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흙파괴면의 진짜 모습인 곡선을 억지로 직선으로 왜곡하는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무너지는 옹벽을 짓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낫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산의 효율성보다 자연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진정한 엔지니어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순화선이라는 녀석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공학자들이 컴퓨터까지 동원해가며 이 형태를 맹신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대순화선 방정식 자체는 R은 R0 곱하기 자연상수 2의 세타 탄젠트 파이 제곱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집안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시겠지만 중심에서 회전각에 따라서 반지름이 지수함수적으로 막 커지는 소라껍데기 모양의 곡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소라껍데기 모양. 그런데 이 기하학적 형태가 대체 옹벽의 저항력을 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자, 복잡한 변수나 수식은 일단 다 걷어내고요. 그 너머에 있는 단 하나의 경이로운 기하학적 특성에만 집중해 보시죠.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둥근 소라껍데기 모양의 대순화선 곡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굽어진 파괴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콕 찍습니다. 그 점을 스치고 지나가는 접선을 하나 딱 긋고요. 접선을 긋고요? 네, 동시에 나선의 중심축에서 방금 찍은 그 점을 향해 똑바로 뻗어나가는 선, 즉 반지름 벡터를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럼 접선하고 반지름이 곡선 위 그 한 점에서 딱 교차하면서 어떤 각도를 만들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접선과 반지름이 만나서 이루는 사이의 각도를 딱 재보면요. 재보면요? 나선 위에 어떤 점을 선택하던 상관없이 그 각도가 항상 흙의 내부 마찰각인 파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와, 진짜요? 곡선의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무조건이요? 네,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항상 파이라는 각도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이 특성이 집안공학의 오랜 난제를 풀어버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접선과 반지름 사이의 각도가 항상 파이로 일정하다. 아주 깔끔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옹벽 설계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게 왜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토질력학에서 흙이 무너질 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흙이 파괴될 때 그 파괴면에서 저항하는 흙 입자들의 미지의 힘, 이 저항력을 R이라고 해보죠.
네, 저항력 R. 이 저항력 R은 흙 고유의 마찰 원리에 의해서 파괴면에 완전히 수직인 선에서 딱 내부 마찰각 파이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엄청난 연결고리가 퍼즐처럼 확 맞춰지는데요. 눈치채셨나요? 파괴면의 저항력 R이 수직선에서 파이만큼 기울어져서 작용하는데 아까 대순화선의 파괴면 곡선에서도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완벽하게 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설마 그 미지의 저항력 R의 작용선 방향이 대순화선의 반지름선하고 완전히 겹쳐지게 되는 건가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셨네요. 파괴면 위에 수많은 점에서 발생하는 저항력 R의 작용선들을 뒤로 쭉 연장해 보면요. 연장해 보면 그 선들이 하나같이 다 짠 것처럼 대순화선의 회전 중심이라는 한 점을 정확히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대순화선을 집안 모델로 도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하학적 필연인 거죠.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어떤 힘의 작용선이 회전 중심을 통과한다는 건 구조역학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역학의 핵심이죠.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시소 타던 걸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시소를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시소의 양 끝에 앉아서 꾹 눌러야지 시소를 받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의 회전축을 위에서 아무리 무겁게 내리 눌러봤자 시소는 1mm도 안 돌아가거든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힘을 주는 곳에서부터 회전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즉 회전시키는 팔 길이, 레버암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역학적 직관이십니다. 옹벽이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역산할 때는 옹벽 시스템 전체의 모멘트 평형 조건, 즉 모든 회전력의 합이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네,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때 흙 전체에 분포하는 이 저항력 R은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공학자들은 늘 절망에 빠뜨리는 최악의 미지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파괴면의 형태를 대순화선으로 딱 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항력 R이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곱해지는 회전팔 길이가 0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모멘트 평형 방정식 안에서 그 복잡하고 짜증나는 미지의 저항력 R덩어리가 통째로 0으로 계산돼서 완벽하게 소거되어 버리는 거군요. 식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구하기 힘들고 복잡한 미지수를 오직 기하학적 곡선의 특성만을 이용해서 방정식에서 너무나 우아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아하네요. 이 놀라운 지혜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저항력을 굳이 알 필요 없이 바른 확실한 값등만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목표물, 바로 수동토합 키, P를 아주 명쾌하게 역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와, 진짜 공학자들의 집요한 두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흙의 거동이 복잡하니까 아예 그 복잡한 저항력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해서 계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곡선을 찾아내다니요. 수학의 골칫거리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네요. 들을수록 짜릿한 공학의 묘미죠. 자, 그럼 이런 아름다운 기하학적 마법이 실제 거친 공사 현장의 숫자와 만났을 때 어떤 살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피부에 와닿게 한번 비교해보죠. 네, 수치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아주 평범한 공사 현장을 가정해서 수평 집안이고 흙의 내부 마찰각 파이는 30도, 그리고 옹벽과의 벽체 마찰각 델타는 20도라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전형적으로 마주치는 설계 조건 중 하나네요. 아까 쿨롱 공식을 언급하셨는데 이 조건으로 쿨롱의 수동 토합 개수를 계산기에 직접 한번 넣어보시죠. 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쿨롱의 수동 토합 공식을 굳이 찾아보거나 읽으려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하, 좀 많이 복잡하죠. 삼각함수인 코사인, 사인 값들이 분모 분자에 막 어지럽게 겹겹이 쌓여 있고요. 분모에는 거대한 루트까지 씌워져 있는 말 그대로 수식의 괴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숨막히게 복잡한 쿨롱 공식에 파이 30도, 델타 20도를 열심히 대입해보면 결과값이 대략 4.39가 나옵니다. 4.39요? 쿨롱의 직선 논리대로라면 우리 집안은 4.39배라는 아주 든든하고 거대한 토합계수로 옹벽을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집안 조건에서 대순화선을 쓰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방금 열심히 개선하신 쿨롱의 4.39라는 숫자는 잠시 띄워두시고요. 현업 엔지니어들은 대순화선의 복잡한 해석을 매번 컴퓨터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상해둔 카코 캐리젤 도표라는 걸 펴서 값을 찾습니다. 아, 미리 계산된 표가 있군요. 네, 이 대순화선 도표에서
파이 30도, 델타 20도일 때의 교차점을 딱 읽어보면 실제 수동 토합 계수값은 약 3.7에서 3.8 정도에 불과합니다. 잠시만요. 4.39 대 3.8이라고요? 수치로 직접 들으니까 그 이론적 오차의 폭력성이 확 다가오는데요. 차이가 꽤 크죠? 쿨롱의 직선 이론을 현장에서 그대로 맹신하고 도면을 넘겨버리면 실제 흙이 버틸 수 있는 수동 토합보다 무려 15%에서 20%나 뻥튀기 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방어력을 덧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분율로 보면 단순한 차이 같지만 거대한 흙의 중량이 더해지는 구조 역학에서는 구조물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이거 진짜 아찔한 이야기네요. 현실 세계의 옹벽 밑바닥에서는 흙이 엄청난 압력을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스르륵 밀려나고 콘크리트에 쩍쩍 균열이 가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설계 사무실에 앉아있는 엔지니어 팀은 도면 위에 찍힌 4.39라는 숫자만 보면서 야, 우리 집안이 예상보다 20%나 더 강하게 옹벽을 꽉 잡아주고 있네. 방어력 최고다. 이러고 헛된 축배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가정을 쓰면 아무리 수식을 완벽하게 풀어도 현실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공학의 무서운 진리입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네요. 이런 한계들을 수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 토목 설계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엄격한 설계 유의사항, 일종의 절대 규칙을 세워두었습니다. 절대 규칙이라면? 아까 쿨롱 이론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그 분기점. 델타가 파이의 3분의 1을 넘는 그 지점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까 3분의 1 지점부터 오차가 커진다고 했지만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을 기하는 넉넉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나요? 옹벽의 벽체 마찰각 델타가 집안 내부 마찰각 파이의 절반, 즉 2분의 파이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계산기가 아무리 편하고 쿨롱 공식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미련 없이 그 식을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합니다. 아예 쓰레기통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파헤친 대수나선 해석법이나 테르자기의 엄밀한 보정 도표를 사용해서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동 토합 값을 도출해내야 하죠. 델타가 파이의 절반을 넘으면 쿨롱 이론은 즉각 아웃이다. 현장에서 타협 없이 지켜야 할 명확하고 단호한 가이드라인이네요. 네,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옹벽 뒤 집안의 파괴면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대수나선 곡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 복합 파괴면 말씀이시군요. 네, 복합 파괴면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건 흙의 깊이나 위치에 따라서 무너지는 궤적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현실의 흙은 수학 공식 하나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옹벽 바닥과 가까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흙은 옹벽 격체와 직접 비벼지면서 발생하는 그 강렬하고 끈적한 마찰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옹벽 바로 옆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밑으로 둥글게 꺾여 내려가며 대수나선의 곡선을 생생하게 그려내죠. 그런데 옹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이 벽체 마찰력의 지배력이 지수 함수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옹벽이 흙의 멱살을 잡고 밑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강한 힘이 저 위쪽 지표면 흙까지는 닿지가 않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옹벽의 마찰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표면 근처의 흙들은 더 이상 곡선으로 휘어지며 파고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얕은 곳에서는 마찰을 무시하고 평탄하게 밀려나는 랭킨 토억 이론처럼 매끄러운 직선의 형태로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직선으로요? 네. 결론적으로 마찰 때문에 깊게 휜 대수나선 곡선과 마찰의 영향이 없어져서 똑바로 뻗어나간 얕은 직선, 이 두 가지가 스무스하게 이어져 결합된 형태, 바로 복합 파괴면이 흙이 극한으로 파괴될 때 자연이 보여주는 진짜 거동입니다. 깊은 곳은 곡선, 얕은 곳은 직선. 자연의 진짜 섭리를 있는 그대로 섬세하게 수용하는 대수나선의 디테일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대수나선 해석법은 바로 이 이중적인 모습까지 그대로 모델링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복합 파괴면의 형상까지 완벽하게 고려해서 대수나선으로 극한의 시동토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정밀하게 구해냈다고 쳐보죠. 설계자 입장에서는 제일 골치 아프고 중요한 저항력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그 거대한 저항값을 설계도면에 팍팍 집어넣어서 시공을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까? 아, 바로 여기서 집안공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무서운 최대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또 뭐가 남았나요? 바로 흙이 밀려나는 변위의 문제입니다. 토합에는 크게
흙이 와르르 무너지려 옹벽을 미는 주동토합과 오늘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든 흙이 버티는 수동토합이 있다고 했죠. 네, 미느님과 버티느님. 이 중에서 주동토합은 옹벽이 바깥쪽으로 불과 몇 밀리미터만 살짝 밀려나도 흙이 순식간에 버티는 힘을 잃고 토합이 최대치에 도달해버립니다. 아주 예민하고 즉각적이죠. 살짝만 건드려도 옹벽 뒤에 흙이 확 쏟아지려 한다는 거네요. 반면에 오늘 내내 다루고 있는 수동토합, 즉 옹벽이 흙을 억지로 밀고 들어갈 때 흙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버텨내는 이 엄청난 방어력은 도대체 언제 100% 발휘되는 건가요? 수동토합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흙이 가진 100% 최대 저항력, 즉 극한 수동토합이 온전히 발휘되려면 옹벽이 흙 속으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밀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네.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수 센티미터에서 수십 센티미터까지 흙이 짓눌리고 대규모의 변이가 무식하게 발생해야만 비로소 대수나선으로 힘들게 계산했던 그 엄청난 최대 방어력이 끝에서 간신히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대수나선으로 정밀하게 구한 그 어마어마한 100% 저항력이 발휘되려면 옹벽 구조물 자체가 흙 쪽으로 한참을 쑥 밀려 들어가서 땅이 크게 짓눌려 버려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대한 옹벽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땅속으로 푹 밀려 들어가 버리면 그 옹벽 위로 지나가는 쌩쌩 달리던 도로는 이미 쩍쩍 갈라져서 끊어졌을 거고 땅속에 묻힌 가스관이나 배관은 변이를 못 버티고 다 터져버렸을 텐데요. 그렇죠. 완전히 파괴되죠. 그건 뭐 흙이 토합을 버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도시 인프라 구조물로서는 완전한 사망 선고, 대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핵심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마법인 대수나선으로 복잡한 파괴면을 그리고 저항력을 아무리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계산해 냈더라도 네. 막상 설계할 때 우리 옹벽은 대수나선으로 구한 이 엄청난 극한 수동토합 100%를 끝까지 다 버틸 수 있어 라고 그 최대치를 도면에 고지고대로 써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이 변이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완벽한 정답이 현실의 인프라 설계에서는 무참한 오답이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 딜레마 속에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엔지니어의 통찰력과 윤리적 지혜가 돋보이게 됩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흙의 극한 수동토합 값이 100이라고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이 거칠게 움직이는 자연 지반의 변이와 우리 구조물이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좁은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넉넉하고 보수적인 튼튼한 방어막, 즉 안전율을 최종 설계에 곱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통 2.0에서 3.0 이상에 달하는 매우 높고 든든한 안전율 기호 FS를 적용하여 옹벽을 설계합니다. 안전율이 3.0이라는 건 오늘 대수나선으로 온갖 기하학적 원리를 동원해서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가지고 흙이 300톤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는 완벽한 정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도면을 그릴 때는 아니야. 나는 옹벽과 흙이 그렇게 크게 움직여서 박살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 집안은 그냥 딱 100톤까지만 버틴다고 엄청 낮추고 깎아내려서 아주 겸손하게 방어적으로 설계할래 하고 그 엄청난 힘의 극히 일부만 취해서 반영한다는 뜻이군요. 정말 완벽한 해석이자 요약입니다. 계산편이라는 쿨롱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버리고 기하학적 진실인 대수나선 곡선을 쫓아가는 그 숭고한 수학적 정밀함. 네. 그리고 그 정밀함으로 쟁취해낸 완벽한 숫자 앞에서도 결코 구조물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변이를 존중하여 안전율로 값을 과감히 확 낮춰버리는 철저한 공학적 겸손함. 겸손함이죠. 이 치열한 수학적 이성과 방어적 겸손함이라는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동 토합 설계의 진정한 심장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